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일찍 뜨는 곳이라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곤 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여 세상 소식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외딴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며 우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김선비가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이 외따로 남겨진 그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글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집은 비바람을 겨우 가릴 정도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푸르러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꼿꼿한 성품을 칭송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면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날 김선비는 겨울을 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읍내 장터에 나가기로 마음먹고 며칠 동안 모은 나무를 지게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아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한 소리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허기진 그의 배를 자극했지만 그는 꾹 참고 나무를 판 돈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붓과 종이 그리고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조금 사고 나니 남은 돈은 엽전 몇 겹뿐이라 그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주저하며 장터 구석을 서성였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의 파장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김선비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터 구석진 곳에서 낡은 좌판을 벌해놓고 졸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의 앞에는 녹슨 낫이나 이 빠진 그릇 같은 허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족자 하나가 김선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족자는 겉보기에 낡고 볼품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기묘한 기운이 흘러나와 선비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에 이끌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깨우지 않고 족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족자를 펼치자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필치가 예사롭지 않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종이 뒤에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으나 그 눈망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우수가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나 배경도 없이 오직 여인의 모습만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지만 그 여백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이 김선비의 처지와 닮아 보여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그림의 넋을 잃고 보고 있을 때 꾸벅꾸벅 졸던 노인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노인은 이 그림이 굴러다닌 지 오래되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하며 젊은 선비가 관심을 보이니 싼 값에 가져가라고 권했습니다. 김선비는 주머니 속에 남은 엽전 몇 댐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으나 그림 속 여인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결국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 족자를 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며 마치 짐을 던 것 같은 표정으로 사라져버렸고 김선비는 족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선비는 품속에 안긴 그림 때문인지 평소보다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가슴속에 묘한 온기가 느껴져 그는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썰렁한 마당에는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고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호롱불을 밝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사온 족자를 꺼내어 방 한쪽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성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누추한 흙벽에 아름다운 미인도가 걸리자 초라했던 방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마치 귀한 손님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호롱불 빛을 받아 더욱 생생하게 보였고 흔들리는 불빛에 따라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밥 짓는 것도 잊은 채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적막함이 이 그림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아 오늘 장터에서 양식 대신 그림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적막은 더욱 깊어졌고 가끔 부는 바람소리만이 문풍지를 때리며 지나갔습니다. 김선비는 그림 속 여인에게 말을 걸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부디 이 누추한 곳이지만 편안히 계시오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고 촛불이 이유 없이 크게 일렁이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림 속 여인의 시선이 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펴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그림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옷자락은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비단처럼 고와 보였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듯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여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마음에 걸렸고 왜 화가는 여인을 이토록 슬프게 그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는 여인을 그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화가의 슬픔이 투영된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선비는 그림을 향해 그대도 나처럼 외로움을 타는 모양이구려 라고 말을 건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가자 김선비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등 뒤에 걸린 그림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낯선 느낌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느껴왔던 뼈아픈 고독이 사라지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돌아 누우려다 말고 그림을 마주보고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여인의 형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청각에 집중했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게 옷깃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비단 치마를 끌며 걷는 소리 같았으나 눈을 뜨고 살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림 속 여인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 여기며 애써 잠을 청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김선비는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에는 한 여인이 뒤돌아 앉아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이 익어 다가가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선비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려 입을 떼는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난 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여전히 고요했고 그림 속 여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평소 같으면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방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젯밤 아무렇게나 벗어놓았던 버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 마셔버려 비어 있어야 할 숭늉 그릇에는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으나 밤사이에 일어나 물을 떠놓은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허허 내가 잠결에 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선비의 집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산에서 돌아오면 엉망이던 방이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거나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몰래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의 외딴 집에 다녀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비는 점점 벽에 걸린 미인도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조잘조잘 이야기하기도 하며 그림과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얼굴색이 좋아졌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그늘져 보이던 그가 요즘 들어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비가 산삼이라도 캔 게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고 이 신비로운 일이 소문이 나서 행여나 그림 속의 존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그림 속 여인을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비는 읍내에서 구해온 귀한 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히고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 속 여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 것처럼 보여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슬픈 눈매였지만 입가에는 분명 아까와는 다른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선비는 자신의 정성이 통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시를 한 수 적어 그림 옆에 붙여두었는데 그것은 그림 속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위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끼는 법인지 선비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선비의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젓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비의 집 지붕 위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다거나 밤마다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소문을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 한 분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낡은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선비의 집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스님은 대뜸 이 집 안에 산 사람의 것이 아닌 기운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연한 척하며 그저 낡은 집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스님은 선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네 얼굴에 사기가 서려 있으나 다행히 악한 기운은 아니네. 허나 조심하게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법이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비는 스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스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부적을 하나 꺼내려다 말고 고개를 저으며 인연은 인연대로 흘러가게 두어야지 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김선비는 일손이 잡히지 않아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자 두려움보다는 그림 속 여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대를 믿소 라고 나직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고 선비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족자가 걸린 벽 쪽에서만은 훈훈한 기운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선비는 문득 눈을 떴는데 호롱불이 꺼져 캄캄한 방 안에서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와 그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족자 속에 여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려 했으나 구름이 달을 가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려왔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소리가
선비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으나 이 깊은 밤 산골 외딴 집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선비는 이제 곧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김선비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짚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서늘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미인도를 바라보았는데 그림 속 여인은 어제와 다름없이 다소곳한 자태로 앉아 슬픈 눈망울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간밤에 느꼈던 그 생생한 기척이 자신의 고독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던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젯밤 분명히 아무렇게나 벗어두었던 겉옷이 횃대 위에 반듯하게 개어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엌으로 나가보니 아궁이에는 온기가 남아있었고 가마솥 안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 밥상을 차려 한 숟가락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어머니가 해주던 밥처럼 구수하고 따뜻하여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알뜰살뜰 보살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선비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거나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팔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헤어진 옷은 밤사이에 감쪽같이 기워져 새 옷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것이 그림 속 여인의 은덕이라 굳게 믿게 되었고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정성스러워져 마치 살아있는 아내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과일이 생기면 그림 앞에 먼저 올려두었고 좋은 글귀를 읽으면 소리내어 읽어주며 그림 속 여인과 마음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그림과 마주하는 시간을 늘려갔는데 그에게는 이 낡은 초가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 그림 속 여인에게 부인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라며 말을 건네기도 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촛불이 일렁이거나 족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선비는 여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확신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행복에 젖어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김선비의 얼굴색이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그를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 어디 아픈가?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요즘 글 읽는 재미에 빠져 잠을 좀 설쳤을 뿐이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기이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뒤돌아서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김선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밤마다 파란 연기가 피어오른다더라. 혹은 밤중에 지나가다 보니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개중에는 김선비가 여우에게 홀렸다거나 귀신과 살림을 차렸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작 선비 자신은 그런 소문에 귀를 닫은 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귀찮게 느껴졌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서 그림 속 여인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잠결에 목이 말라 눈을 뜨려다 문득 이상한 느낌에 멈칫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어 선비는 짐짓 자는 척하며 그 손길을 즐겼습니다. 여인의 손은 이마를 지나 볼을 타고 내려와 어깨를 다독여 주었는데
그 손길에서 묻어나는 애틋함이 사무치게 전해져와 선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여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혹시나 여인이 놀라 달아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비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지만 정신만은 맑은 거울처럼 투명해져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그림 앞에 정좌하고 앉아 그림 속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 자신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선비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그리움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따라 삿갓을 쓴 노스님 한 분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의 발걸음은 김선비의 집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울리며 집안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매섭기 그지없어 마치 눈보라를 뚫고 먹이를 찾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스님은 대문도 없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서 이복의 주인장 안에 있는가 하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서 책을 읽다 말고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선비가 마루로 나서자 스님은 대뜸 잔의 송장 냄새를 풍기며 어딜 그리 바쁘게 가는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선비는 기가 막혀 초면에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요. 라고 대꾸했으나 스님은 코웃음을 치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기운을 이리도 많이 뒤집어 쓰고 있으니 산 것이 아니로다. 자네 방 안에 있는 그 물건 당장 태워버리지 않으면 명이 다할 걸세. 스님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선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선비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것은 그저 그림일 뿐이요. 내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벗을 모욕하지 마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위로라. 그 여인이 자네를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닐세. 허나 음과 양은 엄연히 다른 법. 죽은 자의 한이 서린 물건을 곁에 두면 산자의 양기가 빨려 나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네. 자네는 지금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뼛속까지 얼어붙고 있어. 스님의 말에 김선비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 사실 요즘 들어 손발이 차고 가끔 현기증을 느끼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굴리며 그 그림 속의 여인은 보통 원혼이 아니야. 깊은 사연과 한이 뼈에 사무쳐 그림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게야. 자네가 정성을 쏟을수록 그녀의 힘은 강해지고 자네의 생명은 촛불처럼 사그라들 걸세 라고 경고했습니다. 선비는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 방문을 쳐다보았는데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 그림을 찢어버리란 말입니까?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제로 떼어내려 하면 원한만 깊어질 뿐이야. 스스로 떠나게 해야지. 허나 그 전에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스님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비밀을 이야기하듯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여인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야. 자네가 정녕 그 여인을 위한다면, 그리고 자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내 말을 명심하게. 스님은 선비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에 여인이 나타나거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말게. 자네가 잠든 줄 알고 여인이 방심했을 때 실눈을 뜨고 그녀의 등을 보게나. 앞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등을 보아야 하네. 그래야 자네가 품고 있는 환상이 깨지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길 것이야. 스님의 말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 엄중함에 선비는 침을 꼴깍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눈 내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선비가 급히 뒤따라가며 스님 등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으나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는 자만이 알게 될 것이니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만 남기고 하얀 눈밭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김선비는 멍하니 서서 스님의 발자국이 눈에 덮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족자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그대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의 고운 자태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님의 말대로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야말로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며 바람 소리조차 잦아들어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김선비는 평소보다 일찍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으나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나 그림 속 여인에게 들킬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당부대로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하며 온 신경을 귀에 집중시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벽시계도 없는 방 안에서 체감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마치 냉동실 문을 연 것처럼 싸늘한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벽에 걸린 족자에서 바스락하는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사락사락하며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방바닥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림 밖으로 나온 여인이 발을 내딛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의 발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가벼웠는데 선비의 머리맡으로 다가오더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선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며 깊이 잠든 척 연기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선비를 내려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몸을 굽혀 선비의 흐트러진 이불깃을 여미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조심스러워 선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인은 선비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책상 위에 붓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 타가는 호롱불의 심지를 돋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앞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등을 보게나.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실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호롱불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부엌 쪽으로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고운 한복 치마가 바닥에 끌리고 있었고 저고리는 단정하게 입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여인의 저고리 뒷부분이 찢겨져 나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옷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등 부분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선비는 숨을 멈추고 그 드러난 등을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앞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등은 온전한 피부가 한 군데도 없이 붉게 벗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희끄무레한 뼈와 근육이 얽혀있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불에 타서 녹아내린 듯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벗겨진 듯한 흉측한 상처가 등 전체를 뒤덮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 같은 광경에 턱이 덜덜 떨려왔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끔찍한 등을 보인 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선비는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경고는 사실이었으며 그림 속 미인의 실체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한을 품은 원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는데 그것은 흉측한 모습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저토록 아픈 몸으로 매일 밤 자신을 돌보아온 여인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김선비의 뇌리에 박힌 끔찍한 잔상은 지워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붉게 드러난 근육과 하얗게 도드라진 뼈,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던 끈적한 진물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험한 광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선비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름다운 얼굴 뒤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고통의 실체를 마주한 공포에 몸서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을 안고 구천을 떠도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전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김선비는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선비는 이제 그녀의 발소리가 왜 그토록 가볍고 조심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 닿는 모든 것이 고통일 테니 옷자락이 스치거나 바람이 부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살을 내는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선비의 머리맡에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입에서 으윽 하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오는 것을 선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선비의 곁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는데 선비는 그녀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그저 신비롭고 몽환적인 여인의 사랑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 시선이 자신의 온전한 육신에 대한 부러움과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느껴져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뻗어 선비의 뺨을 어루만지려다가 자신의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흠칫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선비는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여인이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아 주먹만 꽉 쥐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새벽닭이 멀리서 팔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여인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족자가 걸린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실눈을 뜨고 그녀가 그림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매우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여인은 벽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뒷걸음질쳐 그림 속으로 스며들었는데 마치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르듯 그녀의 형상이 화폭 위로 서서히 겹쳐졌습니다. 등이 벽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식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그림 속으로 사라지고 방 안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었던 생생한 고통의 흔적이 사라지고 벽에는 다시 고요하고 아름다운 미인도만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다소곳한 자태로 앉아 있었으나 이제 선비의 눈에는 그녀가 왜 정면을 보지 않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지, 왜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화가의 기교가 아니라 등을 댈 수 없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맡에 놓인 숭중 그릇을 들었는데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릇을 손에 쥐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아픈 몸으로 나를 위해 물을 떠오다니 그는 목이 메어 물을 넘기지도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스님은 이 그림을 태워버리거나 멀리하라고 했지만 선비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매일 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밥을 짓고 이불을 덮어준 이 여인을 단지 흉측한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귀신이라는 이유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김선비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대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족자를 벽에서 떼어내 밝은 햇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붓자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앞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세밀하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으나 등 뒤쪽의 배경은 묘하게 흐릿하고 먹이 번져 있어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춘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화가는 아마도 여인의 참혹한 등을 그릴 수 없어 혹은 그 한을 그림에 담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스님의 섬뜩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과 책임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가까이 하면 화를 입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나 선비는 이미 그녀와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악귀라면 자신을 해치거나 홀려서 정기를 빼앗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보살펴주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하는 가련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자신 또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산골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김선비는 비장한 결심을 한 듯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안을 깨끗이 청소한 뒤 읍내에서 사온 가장 좋은 종이와 붓, 그리고 먹을 꺼내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는 자는 척하지 않고 정식으로 여인과 마주하여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귀신일지라도 예로서 대하고 진심을 전한다면 그녀 또한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자 바람소리가 거세지며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림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안을 최대한 밝게 만들고 묵묵히 먹을 갈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먹이 갈리는 슥슥 소리가 고요한 방안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고 선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한낱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도리를 지키려는 의기로운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여느 때처럼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림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선비는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족자가 흔들리더니 그림 속 여인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오려 했습니다. 여인은 익숙하게 방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고 선비가 정자세로 앉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멈칫했습니다. 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황급히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이 발각될까 두려워 혹은 산 사람과 마주치는 금기를 깼다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김선비가 굵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시오. 부디 가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오. 선비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간절함이 동시에 배어 있어 여인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선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 깨어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환적이고 슬펐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잠만 잤으니 제 불찰이 큽니다. 오늘은 부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등을 돌리려 하지 않고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뒤쪽을 감추려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야 할 미천한 영혼이 오니 제발 저를 보지 마시고 불을 꺼주십시오. 제 모습은 선비님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등 뒤에서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용기를 내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러나 가장 잔인할 수도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저는 어젯밤 실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부인의 등 뒤에 짊어진 그 모진 고통과 상처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은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보셨군요. 기어이 그 흉한 꼴을 보시고야 말았군요. 여인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고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슬픔과 분노가 주변의 기운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흉측한 몰골을 보았으니 이제 저를 내치시겠군요. 스님을 불러 저를 태워버리시겠군요. 다들 그랬습니다. 제 등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며 도망치거나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여인은 절규하듯 외치며 바들바들 떨었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붉은 진물이 배어나와 하얀 소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욱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망치지도 부인을 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괴물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홀로 견뎌온 한 여인의 슬픔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선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 아픔을 나누어질 수는 없겠으나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비가 여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추자 여인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보았던 그 아름답고 슬픈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고 창백한 피부는 호롱불 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여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앞모습은 멀쩡해 보였으나 목덜미 아래로 이어지는 어깨선부터 피부가 벗겨져 나간 흔적이 역력했고 그 경계선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상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가죽을 벗겨낸 형벌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차마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 참혹함을 직시하며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여인은 선비의 눈에서 혐오가 아닌 깊은 연민을 읽었는지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밖에서 불던 거센 바람도 어느새 잦아들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수백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선비님, 제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하고 원통하여 듣고 나시면 밤잠을 설치실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인의 물음에 김선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먹을 묻힌 붓을 들지 않고 대신 따뜻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여인의 차가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냉기와 따뜻한 온기가 섞이며 방 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래된 그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실로 기구하고도 참혹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한양의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을 섬기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집안에 큰 불이 났을 때 다른 식구들은 모두 몸을 피했으나 그녀는 가문의 위패와 남편이 아끼던 서책들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귀한 물건들을 등에 짊어지고 웅크려 그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결국 물건들은 온전하게 지켜냈으나 그녀의 등은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한 상처로 뒤덮여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희생 덕분에 가문의 보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흉측하게 변해버린 등을 보며 고마워하기는커녕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조차도 밤이면 그녀의 등에서 나는 진물 냄새와 일그러진 피부를 견디지 못해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집안 하인들조차 그녀를 괴물 보듯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구석방에 갇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몸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흉한 몰골 때문에 정식으로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대충 거적에 쌓여 묻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은 뒤 남편은 제 모습을 잊고 싶었는지 저를 그린 초상화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그 그림에 갇혀 흉측한 등을 가진 채 구천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모습만 보고 그림을 사갔으나 밤이면 드러나는 제 등의 상처와 고통을 보고는 모두 기겁하여 그림을 버리거나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그저 따뜻한 눈길 한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리웠을 뿐입니다. 헌데 제 모습이 이토록 흉하니 누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겠습니까? 김선비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그 상처는 흉한 것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희생의 증거요. 세상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그 귀한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 실로 어리석고 비정한 일이 아니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비의 말에 여인은 더욱 서럽게 오열했는데 그것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준 사람 앞에서 터트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선비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펴두었던 종이와 붓을 끌어당겼습니다. 내 비록 가난하여 부인께 비단 옷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붓끝으로나마 부인의 상처를 덮어드리고자 하오. 부디 이 미천한 선비의 정성을 받아주시오. 선비는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쓱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는 목탁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울음을 멈추고 젖은 눈으로 선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고른 뒤 가장 부드러운 붓을 골라 먹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풍경화도 인물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세밀한 필치로 비단옷의 고운 무늬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란 꽃이 만발하고 학이 춤을 추는 아름다운 문양을 종이 가득 채워 나갔는데 붓놀림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정성껏 그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붓끝에만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곱고 부드러운 비단이요. 불길도 닿지 못하고 세월도 좀먹지 못할 영원한 옷이지요. 선비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흑백의 먹으로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의 간절한 마음 탓인지 그림 속의 비단 무늬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선비가 그려나가는 무늬를 홀린 듯 바라보며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화끈거리는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김선비는 풀을 쑤어 그림의 뒷면에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족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부인 잠시만 그림 속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인의 등 뒤에 이 새 옷을 입혀드리리다. 선비의 정중한 요청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기처럼 흩어져 족자 속 그림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족자 속 여인은 여전히 비스듬히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이 방금 그린 비단 무늬, 그림을 족자의 뒷면, 즉 여인의 등이 위치한 부분에 정확하게 맞추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표구장인들이 하는 배접이라는 기술과 비슷했으나 선비가 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이 붙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문지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종이가 살이 되고 가죽이 되어 부인의 아픈 상처를 덮어주소서. 다시는 춥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소서. 그의 손길은 약을 바르듯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종이가 족자 뒷면에 완전히 밀착되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족자 전체가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종이에 그려진 먹물 무늬가 족자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족자를 다시 들어 올려 벽에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라 마치 봄날 꽃밭에 와 있는 듯한 향긋한 꽃내음이었습니다. 선비는 땀을 닦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족자를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족자 속에서 다시 사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인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낡고 색바랜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종이에 그려주었던 그 모란꽃 무늬가 수놓인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비단 장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여인의 얼굴색 또한 생기가 돌며 화색이 만연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등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것은 끈적한 진물이나 울퉁불퉁한 흉터가 아니라 매끄럽고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었습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등을 만져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비에게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던 끔찍한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선비가 그려준 고운 비단 옷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여인이 뒤를 돈 채로 말했습니다. 등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합니다. 여인은 다시 선비를 향해 돌아섰는데 그녀의 뺨에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소. 선비는 젖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음산한 냉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훈훈한 온기가 방 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앞에 다가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대받던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붓끝으로 세살을 돋게 해주셨으니 선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인의 절은 깊고도 정중하여 선비는 황황히 맞절을 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오. 그대가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그때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닭 울음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그림 속으로 숨었을 여인이었지만 오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공포나 미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혹은 가야 할 곳으로 갈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선비는 떠나시려거든 날이 완전히 밝은 뒤에 가셔도 되지 않겠소? 라고 물었으나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음과 양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선비님 덕분에 저는 이제 원한 없이 이승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등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선비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이제 얼음장 같은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고 훌륭한 선비가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십시오. 여인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비단 옷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고 방 안에는 은은한 빛가루가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떠나는 여인을 잡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위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족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다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충만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족자를 다시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림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경고,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 끔찍했던 등, 그리고 방금 전의 기적 같은 치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먹물이 마르지 않은 붓과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이 이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았고 그림 속 여인이 고통스러워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올라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책을 읽었을 터였지만 지난밤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는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며칠 동안 그를 짓누르던 어깨의 무거움과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음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어 마치 봄이 벌써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맑고 상쾌한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곧바로 벽에 걸린 족자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픈 눈으로 비스듬히 앉아있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화폭에는 선비가 어젯밤 정성스럽게 그려주었던 모란꽃 문양의 비단 옷이 마치 주인을 떠나보낸 허물처럼, 그러나 아름다운 자태로 곱게 개어있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새로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필치가 너무나 생생하여 당장이라도 그림 밖으로 날아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백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림 전체에서 풍기던 쓸쓸함은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족자 앞으로 다가가 그림을 어루만지며 여인이 무사히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오.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비오. 선비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그림을 향해 깊은 합장을 올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그림이 변한 것이 자신의 정성과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결과라 믿으며 붓 한 자루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김선비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를 살펴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아궁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비를 위해 남겨둔 따뜻한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선비는 그 불씨를 살려 밥을 지었는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그 맛이 꿀맛처럼 달아 선비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칠 전 선비에게 호통을 쳤던 그 노스님이 다시 마을로 내려오다가 선비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선비의 집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집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과 사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서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와 이복에 선비 살아있는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선비는 반갑게 마루로 나와 스님을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큰 화를 면하고 무사합니다. 스님은 선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껄껄 웃으며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허허, 자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광명이 비치는구만. 내 비록 자네에게 그림을 없애라 일렀으나 자네는 태워 없애는 대신 더 큰 방법으로 해결한 모양이네. 스님의 안목은 역시 예리하여 선비가 말하지 않아도 그간의 사정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스님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과 그림에 비단 옷을 그려준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일세.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도망치거나 해코지를 했을 터인데 자네의 어진 마음이 원귀의 한을 녹이고 천도까지 시켰구먼. 먹과 붓으로 지은 공덕이 연불 100번보다 낫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스님은 선비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의 그 따뜻한 심성이 앞으로 자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걸세.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정진하게나. 스님은 덕담을 남기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선비에 대한 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던 귀신, 불이 사라졌다. 네, 김선비, 얼굴이 다시 훤해졌어 하는 말들이 돌면서 사람들은 다시 선비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아른 채를 하며 좋은 값을 쳐주기도 하고 이웃 안악들은 김치를 담갔다며 한 포기씩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자신 또한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마을의 대소사에 필요한 글을 써주기도 하며 이웃과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비의 초가집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선비는 겨우내 닫아두었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봄바람을 맞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책 읽는 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선비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그 족자를 벽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비록 여인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 그림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거나 지칠 때면 그림 속의 나비와 모란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겉모습의 흉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사연이다. 그는 여인을 통해 배운 이 귀한 가르침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림은 때때로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기도 하며 선비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큰 부자가 그림을 수집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김선비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부자는 선비의 방에 걸린 족자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필치가 예사롭지 않고 기운이 생동하는 명작이구려. 내 큰돈을 줄 테니 이 그림을 나에게 파시오. 부자는 선비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벗이자 스승이며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부자는 값을 더 올리며 회유하려 했으나 선비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여 결국 혀를 내두르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는 멀어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림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그대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이 추호도 없소.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때 엄격한 법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선정, 샨정을 베풀었는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로운 판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기이한 체험 덕분에 남다른 해안을 갖게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선비는 그저 빙글에 웃을 뿐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그는 낡은 족자를 항상 집무실 한쪽에 걸어두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업무에 지쳐 고단한 날이면 그는 조용히 족자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림 속의 하얀 나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디선가 선비님 힘내십시오 하는 익숙하고 고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비록 다른 세상으로 떠났지만 영혼만은 늘 자신의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나이가 지긋해진 김선비는 관아의 정자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풍경이 젊은 시절 그 산골 마을의 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낡은 장터에서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삭막했을꼬. 그는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로웠던 시절 자신에게 찾아와 주었던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픔을 치유해 주었던 그 여인을 추억했습니다. 그때 정자 아래 핀 국화꽃 사이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선비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 밤에 나비가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선비는 놀라지 않고 나비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오, 그대로군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려. 선비가 손가락을 내밀자 나비는 그의 손가락으로 옮겨 앉아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며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선비와 나비는 오랫동안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선비는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후손들은 그가 아끼던 족자를 갑오로 간직했는데 신기하게도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족자 속의 나비가 빛을 내며 가족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들은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심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살았던 옛집 터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매년 봄이면 그곳에 모란꽃을 심어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와 함께 비단 옷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마음 착한 사람의 눈에는 하얀 나비가 길을 안내해 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따뜻하고 예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